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식물 관련된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어릴 적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나무가 하나 있다. 모질고 긴 겨울 내내 도전적인 초록색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던 푸른빛이 도는 은청 가문비였다. 그 나무의 바늘 같은 잎들은 하얀 눈과 잿빛 하늘에 화가 나기라도 한 듯 날카로웠다. 내 속에서 키워가던 금욕주의적 성향의 롤 모델로도 완벽했다. 여름에는 그 나무를 껴안고 오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 나무가 나를 잘 알고 그 아래에 있으면 내가 투명인간이라는 상상을 했다. 개미들이 시든 나뭇잎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이 곤충들 지옥에 빠지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그 나무가 사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물과 공기로 자신이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매일 밤 그 나무에서 3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유리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이 들었다. 그 후 나는 그 나무가 어린이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커서 내 나무가 될 배아는 땅에서 몇 년을 숨어 지냈을 것이다. 너무 오래 기다려도 위험하고 씨앗 바깥으로 너무 빨리 나와도 위험했다. 아주 작은 실수만 저질러도 제일 강한 이파리조차 며칠 사이에 썩혀버릴 수 있는 잘못을 허락하지 않는 바깥 세상의 소용돌이에 단번에 휩쓸려 들어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 10년은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을 것이다. 10세에서 20세 사이에 나무는 크기가 2배로 자랐지만 그런 키에 따라오는 도전과 책임에는 그다지 잘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또래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을 것이며 가끔은 대담하게 햇빛이 가득 드는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을 것이다. 자라는 데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이 시기에는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거기 필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된다. 다른 10대들과 마찬가지로 내 나무도 그 해를 그렇게 보냈다. 봄에는 엄청나게 키가 크고 여름에는 새로운 잎을 만들고 가을에는 뿌리를 뻗고 내키지 않지만 따분한 겨울의 느린 리듬에 자신을 맞췄을 것이다. 내 나무는 80년을 몇 년을 살아오면서 아마도 몇 번 아팠을 것이다. 나무를 은신처와 식량 공급원으로 이용하려고 공격을 멈추지 않는 동물과 곤충들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도망갈 수 없으니 나무는 뾰족한 가시와 독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나무 진으로 무장해서 그들의 공격을 예방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썩어가는 식물 조직에 갈데 없이 덮여서 취약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뿌리다. 방어 장치를 유지하는 비용은 내 나무가 더 희망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놓았던 저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진액 한 방울을 흘릴 때마다 씨앗 하나가 열리지 못하고 가시 하나를 만들 때마다 이파리 하나를 만들지 못한다. 2013년에 내 나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겨울이 다 지나갔다고 추측한 내 나무는 가지를 뻗고 여름에 대비해서 새 바늘 잎들을 무성하게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해 5월은 예년에 비해 너무도 추웠고 때 아닌 봄 눈보라가 몰아닥친 후 어느 주말에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다. 침엽수는 많은 양의 눈을 감당할 수 있지만 새로 난 이파리의 무게까지 더해진 상태로는 무리였다. 처음에는 휘기만 했던 가지들이
결국 부러져 버리면서 키가 크고 헐벗은 본체만 남았다. 부모님은 내 나무를 베고 뿌리를 뽑아 안락사를 시켰다. 몇 달이 지난 후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눈부신 햇빛을 받고 서 있었다. 내가 사는 곳은 1년 내내 눈이 오지 않는 집에서 6,400km도 넘게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자마자 부고를 듣게 된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이러니 이상이었다. 내 은청 가뭄비는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내 나무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내 삶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무의 삶이 거치는 중요한 고비를 모두 넘겼고 최고의 시간을 누렸고 시간에 따라 변화했다. 시간은 내 나무에 대한 나의 눈, 그리고 내 나무가 자신을 보는 눈에 대한 나의 눈을 변화시켰다. 씨앗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안다. 대부분의 씨앗은 자라기 시작하기 전 적어도 1년은 기다린다. 체리 씨앗은 아무 문제 없이 100년을 기다리기도 한다. 각각의 씨앗이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그 씨앗만이 안다.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 그 기회를 타고 깊은 물 속으로 뛰어들듯 싹을 틔우려면 그 씨앗이 기다리고 있던 온도와 수분, 빛의 적절한 조합과 다른 많은 조건이 맞아 떨어졌다는 신호가 있어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씨앗은 살아있다. 300년 동안 우뚝 선 떡갈나무가 살아있듯 그 아래 떨어져 있는 도토리도 모두 살아있다. 씨앗도 나이든 떡갈나무도 자라지 않고 있다. 둘 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둘의 기다림은 다르다. 씨앗은 번성하기를 기다리지만 나무는 죽기를 기다린다.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이로 자란 큰 나무들을 올려다 볼 것이다. 그러나 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드물다. 발자국 하나마다 수백 개의 씨앗이 살아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모두 그다지 가망은 없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절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기다린다. 그 씨앗 중 절반 이상은 모두 자기가 기다리던 신호가 오기 전에 죽고 말 것이다. 조건이 나쁜 해에는 모두 죽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죽음은 이렇다 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머리 위로 우뚝 솟은 자작나무 한 그루당 매년 적어도 25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제 숲에 가면 잊지 말자. 눈에 보이는 나무가 한 그루라면 땅 속에는 언젠가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나무가 100그루 이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 속에 깊이 잠겨 있다가 거기서 얼른 빠져나오는 기술도 점점 좋아졌다. 첫 뿌리가 감수하는 위험만큼 더 두려운 것은 없다. 운이 좋은 뿌리는 결국 물을 찾겠지만 첫 뿌리의 첫 임무는 닻을 내리는 것이다. 닻을 내려 떡잎을 한 곳에 고정시키는 순간부터 그때까지 누리던 수동적인 이동 생활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일단 첫 뿌리를 뻗고 나면 그 식물은 덜 추운 곳으로, 덜 건조한 곳으로, 덜 위험한 곳으로 옮길 희망, 그 희망이 아무리 미약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를 포기해야 한다. 서리와 가뭄과 굶주린 잎이 찾아와도 그로부터 도망갈 가능성 없이 모든 것을 직면해야 한다.
그 작은 뿌리는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장소에 몇 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점칠 기회를 딱 한 번 가진다. 뿌리는 그 순간의 빛과 습도를 감지하고 자기 속에 내재된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점검한 다음 글자 그대로 몸을 던져 뛰어든다. 무슨 책이야? 그가 어느 날 밤 내게 물었다. 나는 장준해,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시인. 장준해의 새 전기를 읽고 있었다. 1989년 미니애폴리스에서 병풍들을 연극으로 본 후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된 작가였다. 내게 있어서 준해는 진정성 있는 글을 쓰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며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인정을 받더라도 영향받지 않는 유기적 작가의 전형이었다. 그는 또 글쓰기를 따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독창적인 목소리를 냈다. 자신이 읽은 수백 권의 다른 책들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게 되는 다른 작가들과 다른 점이었다. 나는 준해의 어린 시절 어떤 점이 그가 성공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동시에 성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든 것인지를 알아내는데 거의 집착하고 있었다. 장준해에 관한 책이야. 나는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대답했다. 내가 책벌레라는 사실을 더는 감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작가가, 호프자런이라는 작가가 책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또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성경책의 내용을 쉽게 인용하는 것 장면도 많이 있었고, 찰스 디킨스의 소설 중에 어떤 부분을 또 인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최초의 진짜 이파리는 즉흥적인 결정 가능성이 거의 무한한 어렴풋한 유전자 패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가만히 눈을 감고 홀리나무의 뾰족한 잎, 별 모양의 단풍나무 잎, 하트 모양의 담장이 잎, 삼각형의 양치 식물잎, 손가락처럼 보이는 종려나무 잎 등을 떠올려보자. 떡갈나무 한 그루에서 나는 수십만 개의 이파리 중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사실 어떤 잎은 다른 잎이 2배 정도 크기인 것들도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떡갈나무 잎은 완벽하지 않고 대충 그려진 청사진 한 장을 가장 독특하게 응용한 것이다. 나도 학생 때 강의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었다. 내가 배운 중요한 것들은 모두 내 손을 써서 일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었다.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나무 하나가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멀게는 1마일, 약 1.6km까지도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두 나무는 엄연히 동일한 유기체다. 이 나무들은 일란성 쌍생아보다 더 서로 유사하다. 유전자 하나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동일하다. 두 나무를 베어 나이테를 세어보면 한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훨씬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NA 염기 서열 분석을 해보면 두 나무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이 두 나무가 같은 나무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버드나무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식물 세계의 라푼젤. 버드나무는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들이우고
강가에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 곁을 지켜주기를 기다리는 우아한 공주님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렇게 사귄 버드나무가 나만의 특별한 나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 강을 거슬러 올라 걷다 보면 버드나무를 또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는 아까 사귄 나무와 정확히 같은 나무일 가능성이 크다. 버드나무의 운명은 라푼젤보다 신데렐라에 더 가깝다. 자기 자매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물들에게 빛은 곧 생명이다. 나무가 자라면 아래쪽 가지는 새로 난 위쪽 가지들이 그늘에 가려 아무 소용이 없어져서 한물간 퇴물이 된다. 버드나무는 이렇게 못쓰게 된 가지에 예비 식량을 저장해서 그 가지들을 살찌우고 튼튼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밑동 부분의 수분을 마르게 하면 가지가 깨끗하게 떨어져 강물에 떠내려간다. 물에 실려 흘러가던 가지들 100만 개 중 하나는 강둑에 쓸려 올라가 뿌리를 내린다. 얼마 가지 않아 원래 나무와 같은 나무가 다른 장소에서 자라는 것이다. 한때 가지였던 부분은 생각지도 않은 환경에 던져진 후 나무 둥치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버드나무 한 그루마다 그렇게 꺾여 나갈 수 있는 가지가 1만 개 정도 되는데 매년 가지의 10%를 잘라내서 물에 떨어뜨린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가지 1개 혹은 2개 정도가 강 하류이 어디엔가 뿌리를 내리고 유전적 도플갱어로 자라날 것이다. 재밌죠?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위에 이제 가지가 생겨서 잎이 이제 무성해지면은 아래에 있는 가지를 통통하게 영양분을 저장을 해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무 가지 한 가지를 떨어뜨려서 그게 물에 흘려보내서 그게 우연찮게 2개 닿아서 이제 뿌리를 내리면 그게 또 버드나무가 된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낙엽수의 삶은 연간 예산의 지배를 받는다. 낙엽수는 매년 3월에서 7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나무 전체를 덮을 새 잎을 길러내야 한다. 그해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면 작년에 자신이 차지했던 공간을 경쟁자에게 빼앗길 것이고 거기서부터 길고도 느린 내리막길이 시작돼서 언젠가 설 곳을 잃고 죽게 된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살아있으려면 올해 성공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해,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식물의 이 생존을 위한 전략을 보면서 되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는 풍경이지만 그 식물에게는 생존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덩굴 식물들이 사악하거나 해로운 존재는 아니다. 다만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야심찰 뿐이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식물들이다. 덩굴은 해가 쨍하게 나는 여름날 하루에 30cm 이상 자랄 수도 있다. 덩굴의 줄기에서는 식물에서 측정된 것 중 가장 높은 물 이동률이 관찰되기도 한다. 가을에 덩굴 온나무 잎이 몇 개 빨강이나 갈색이 된다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식물이 죽어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저 다른 색소로 속임수를 쓰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덩굴 식물은 상록수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자신이 힘들게 감고 올라간 낙엽수들처럼 긴 겨울 휴가를 즐기지 않는다. 이 모든 것에 더해 덩굴 식물은 숲의 이파리 지붕 맨 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강한 개체들만 후손을 퍼뜨리고 살아남아왔다. 선인장은 사막이 좋아서 사막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 선인장을 아직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것이다. 사막에 사는 식물은 어떤 식물이라도 사막에서 가지고 나오면 더 잘 자란다. 사막은 나쁜 동네와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 거기서 사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사는 것이다. 물은 너무 적고 빛은 너무 많고 온도는 너무 높은 상태. 사막은 이 모든 불편한 조건을 극대화해서 가지고 있는 곳이다. 생물학자들은 사막을 많이 연구하지 않는다. 식물이 인간 사회에 가지는 의미는 3가지 뿐이기 때문이다. 식량, 의약품, 목재. 이 3가지 중 어느 것도 사막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막 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정말 흔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과학자는 종국에 가서는 자기 분야의 비참함에 이골이 나고 만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고통을 날마다 견뎌낼 자신이 없다. 과학자들도 뿌리에서 뿌리로 전달되는 신호 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땅속에서 화학물을 분비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위 연구에서 관찰된 시트카 버드나무 2집단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흙을 통해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분명 땅 위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분명했다. 과학자들은 이파리들이 처음 상처를 입었을 때 나무가 잎에 애벌레 독을 가득 채웠고, 그로 인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생성도 촉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적어도 1-2km는 퍼져나갔고, 다른 나무들은 이를 조난 신호로 받아들여서 이파리에 미리 애벌레 독을 주입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땅 속으로도 이제 신호 체계에 이제 화합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에서 서로 나무들끼리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잎으로도, 공기 중으로도 뭔가를 날려보내서 서로 전달을 한다는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어쩌면 서로에 대한 감정과 관심은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위기가 닥치면 나무들은 서로를 돌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트카 버드나무 실험은 모든 것을 바꾼 아름답고도 훌륭한 연구의 예다. 문제가 하나 있기는 했다. 그 연구 결과를 사람들이 믿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저는 이 책을 읽고 지금 알게 되었지만 신기하네요. 사랑과 공부는 한순간도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리고 과학자라는 일에 관해서 작가가 생각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어떤 그 전에 연구했던 과학자들의 생각을 지금은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 일하며 평생을 보내지만 끝까지 하는 일에 정말로 통달하지도 끝내지도 못한다는 사실은 좀 비극적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대신 우리의 목표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로 그가 던진 돌을, 그 전 이제 과학자가 연구했던 돌을 내가 딛고 서서 몸을 굽혀 바닥에서 또 하나의 돌을 집어서 좀 더 멀리 던지고, 그 돌이 징검다리가 되어 신의 섭리에 의해 나와 인연이 있는 누군가가 내디딜 다음 발자국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우리의 비커와 온도계와 전극봉을 관리할 것이다. 내가 은퇴할 때 전부 다 쓰레기 취급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눈 속에서 사는 식물들에게 겨울은 여행이다. 식물은 우리처럼 공간을 이동하면서 여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장소를 이동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사건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견뎌내면서 시간을 통한 여행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겨울은 특히 긴 여행이다. 나무들은 오지를 긴 시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조언과 똑같은 조언을 따른다. 짐을 단단히 싸라는 조언 말이다.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살아있는 것에게 꼼짝 않고 한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영하의 날씨 속에서 3개월을 견디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많은 종의 나무가 이런 일을 몇 억 년 이상 해내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가문비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그리고 알래스카,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등지를 덮고 있는 나무들은 매년 길게는 6개월까지도 영하의 날씨를 견뎌왔다. 살아남기 위해 제일 중요한 열쇠가 얼어 죽지 않아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 제일 중요한 열쇠가 얼어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다지 놀라운 팁이 아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무도 예외가 아니다. 씨방 하나를 수정시켜 씨로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은 꽃가루 단 한 톨이다. 씨 하나가 나무 한 그루로 자랄 수 있다. 나무 하나는 매년 수십만 종의 꽃을 피운다. 꽃 한 송이는 수십만 개의 꽃가루를 만들어낸다. 성공적인 식물의 생식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한번 일어나면 초신성에 버금가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농학자들과 산림학자들은 식물 수백 종의 성장을 기록하고 그 패턴을 주시해 왔다. 이런 작업의 시작은 1879년 독일 과학자들이 옥수수의 무게 증가를 그 식물이 자란 날짜 수에 대비시켰을 때 묘하게도 느슨한 S자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깨달은 때부터였다. 그래서 매일 그 식물의 무게를 쟀다고 해요. 그래서 첫 1개월 동안은 무게 변화가 거의 없고 2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식물의 무게가 급격히 늘어나서 일주일마다 크기가 2배로 증가하면서 3개월쯤에 자랄 수 있는 최대 크기가 될 때까지 그 속도로 성장을 한대요. 그런 다음에 무게가 다시 조금 줄어든대요. 과학자들은 이 시점에서 놀랐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즈음의 무게는 최고 무게의 80%에 지나지 않았다. 이 관찰 결과는 그 실험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다. 그 후 수천 그루의 옥수수나 물을 대상으로 한 측정이 모두 동일하게 느슨한 S자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증명됐다. 우리는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옥수수는 중간에 좀 헤매는 듯 보이긴 해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 살아있는 세포는 모두 기본적으로 작은 물주머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산다는 의미의 동사는 수조 개에 달하는 물주머니를 만들고 또 만들어내는 일에 불과하다. 이 일을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는 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랄 수 있는 모든 세포를 채우는데 충분한 물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 표면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물 1%의 1000분의 1을 쟁취하기 위해 끝없는 전쟁을 벌인다. 이 전쟁에서 나무들은 제일 불리한 입장이다. 필요한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동물보다 몸집이 커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매년 지구의 땅 위에 떨어진 수백만 개의 씨앗 중 5%도 안 되는 숫자만이 싹을 틔운다. 그 중에서 또 5%만이 1년을 버틴다. 이런 현실에서 나무에 대한 모든 연구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내야 하는 일은 어린 나무를 기르는 일이고, 그 일은 실패할 것이 거의 확실한 흉조가 깃든 작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삼림 연구를 시작할 때 씨앗을 처음 심는 일은 모든 것을 숙명에 맡기는 금욕주의적 연구원이 거두는 고된 승리를 대표한다. 무싹의 첫 초록색 조직은 대칭을 이루는 완벽한 하트 모양을 한 2개의 이파리다. 20년 동안 이 식물을 수백 개 길렀지만 예배는 단 2번밖에 보지 못했다. 2번 다 완벽하게 생긴 3번째 이파리를 가지고 있었다. 2인조만 있어야 하는 곳에 당황스럽게도 삼총사가 나타난 것이다. 나는 그 2 물을 자주 떠올리곤 한다. 심지어 가끔 꿈에까지 나타나서 내가 그것들을 목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게 만든다. 무엇에 대해 궁금해하는 직업을 가진 것이 어떨 때는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래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식물들이 살아가는 이 전략들에 관해서 읽으면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일본 작가가 쓴 식물책이 있었는데 그 안에 질경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질경이는 길의 중간에 산대요. 왜냐면 다른 식물들이 안 살기 때문에 그 치열한 경쟁에서 블루오션을 찾은 거죠.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살지 않는 길의 중간에 사는 생존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밟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질경이의 생존 전략에 관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 책도 재미있었고, 이 사람에 관해서 성공한 여자 과학자의 삶의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었고, 이분이 되게 책을 좋아해서 중간중간 소개해주는 그런 책들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좋다 보니까 호프자런 이렇게 치면은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영상도 직접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재밌었네요. 네, 감사합니다.